어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정책 PR이 나갈 방향, 문제점이 뭐가 있었고 앞으로 한국의 정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PR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이라 보니까 조금 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부터는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나 발표하고 사례 분석하고 이 부분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표는 김장렬 교수님이 이 발표를 위해서 너무 멀리 오셨어요. 오셨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10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라고 해서 나도 협회 일원으로 생각되겠네. 김장렬 교수님이 이제 발제를 해주시는데 김장렬 교수님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의 모범적인 분이에요. 가장 신뢰가 높으신 분, PR 쪽에. 그러니까 신뢰가 높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신뢰의 측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변함이 없는 분. 우리 중앙대 성민정 교수님도 그러신 분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사례 발표로서는 최승호 대표님이 죄송합니다. 최승호 대표님 정말 오랜만인데 최승호 대표님이 사례 발표해 주시고 우리 토론으로는 또 중앙대 성민정 교수님 그리고 강지현 팀장님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발표에 대한 이 문제점 제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그런 데 맞춰주시면 좀 더 건설적인 우리 학술 토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부분을 정책 PR을 어떻게 잘 도모를 해야지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를 선진국으로서 선진국답게 민주주의 공화국답게 세팅을 시켜주냐 그런 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렬 교수님부터 먼저 발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최승호 우리 대표님이 이제 다음 발제하시고 그래서 토론으로 들어가는데 토론은 문제 토론을 말씀을 이제 토론하시고 또 주고받고 하는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좀 더 발전적인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발현적인 창발적인 토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렬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콜로라도 주립대 김장렬 교수이고요. 사실 PR협회는 저하고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 초부터 PR협회에서 하는 PR 교실 총무이사 맡아서 한 거의 2년 동안 쭉 진행한 적도 있고요. 하여튼 많은 분들 제가 같이 있는데 오늘 내용은 제가 발제를 부탁받긴 했지만은 제가 아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급하게 좀 조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어설픈 게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만큼 생각을 안 하셨을 테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공 민간 국민 파트너십 그리고 소통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소통이라는 단어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케이션, 정책 커뮤니케이션, PR 커뮤니케이션 썼다가 그냥 단어를 소통으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책 소통이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 알아서 상황에 맞게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그런 활동 사례, 모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전직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제가 못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잘하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은 이제 말을 삼가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정부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그런 사례들을 간략히 보면서 배울 것을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제가 한 25분, 30분 정도 하면은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연구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6개 나라의 정책, 소통, 협력,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글로벌 정책, 소통, 협력 트렌드와 시사점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정책 소통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PR 이론 중에 공공정보 모델, 퍼블릭 인포메이션 모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잘 전달하면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지요. 물론 이제 재난 상황이나 이럴 때는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정책 소통은 가급적이면은 정보 전달의 기능을 넘어서 정책 형성과 실행 전반에 걸쳐 참여와 협력의 과정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그 포스트 팬데믹, 그러니까 코비드-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인포데믹 현상 그리고 가짜뉴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공공정책 전달과 수용 과정에 보다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가에서 이런 다자간 협력, 여기서 다자간이라는 것은 정부, 민간, 학계, 업계 다 포함해서 협력 기반의 소통 체계를 도입하고 있거나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성공적인 정책 소통 협력 사례로 간주되는 6개 나라, 특히 핀란드, 뉴질랜드, 일본, 이스라엘, 싱가포르,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제가 대만까지 소개드리고 싶은데 6개국의 정책 소통 협력 사례를 PR 관점에서 분석하고 공통 트렌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각각의 사례를 보면은요,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제가 타이틀을 정보 신뢰를 위한 협업 기반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팩트 바라는 타이틀을 뽑아봤습니다. 핀란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언론 신뢰도와 정보 투명성 지수가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이고 미국의 EU 국가들 중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1등인 국가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국가고요. 그런데 이제 2010년 중반 이후에 유럽 전역에 확산된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 또 이민 기후 정책과 같은 사회 이슈의 양극화가 공공 담론의 극단화를 불러오면서 정책 소통의 신뢰 기반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 2015년 이후에 핀란드 내 극우 성향 언론, 지역 블로그,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허위 정보 및 조작된 여론의 확산이 두드러졌고, 이는 기존의 좋은 이미지, 고신뢰 국가 이미지와 상관된 새로운 과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팬데믹 시기에 더욱 가속화되어서 특히 백신이라든지 접종 간격, 해외여행 제한 등 정부 방침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불신이 가짜뉴스와 더불어져서 빠르게 퍼지고 정보 검증의 사회적 수요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핀란드 정부는 기존의 일방향적인 보도자료 중심의 소통 방식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언론, 시민단체, 학계와 협업하는 검증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 플랫폼이 바로 팩트바 협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팩트바 협업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는 이제 신뢰 회복을 위한 다자간 검증 커뮤니케이션 체제로 핀란드가 정책 소통을 바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팩트바의 개요와 설립을 말씀드리면 이 팩트바는 핀란드에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협업 팩트체크 플랫폼입니다. 여기에는 언론인, 학자, 정책 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정보 검증 연대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팬데믹 시기에는 이 정부와 보건당국이 함께 협력해서 정책 발표 내용에 대한 신속한 팩트체크 검증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팩트바는 특정 주장이나 정책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시민들이 제출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검토 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사실이다, 부분적 사실이다, 거짓이다 등의 판명을 내리고 출처를 명시해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운영 구조는 일종의 정보 신뢰의 사회적 분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파트너십 구조를 가지는데 정부기관은 주요 정책 정보, 통계 자료를 제공을 하고 언론사는 검증 결과를 보도하고 이 컨텐츠를 확산하고 학계와 시민단체는 검증과 해석 과정에서 전문가적으로 참여를 하고 시민들은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검증 요청과 피드백 제공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정책 소통의 투명성, 책임성, 쌍방향성을 강화했습니다. 성과 및 시사점으로는 이 정책 소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자, 언론,
수용자 간의 신뢰 사다리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정책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공개적 검증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보 발표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 수용자의 비판적 수용 능력 또한 고양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정책 소통을 함께 만드는 정보 생태계로 재설계하려는 글로벌 흐름의 대표적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공공 데이터 기반의 협력형 검증 플랫폼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뉴질랜드 사례인데요. 뉴질랜드의 웰빙 버짓이라는 타이틀입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이제 공감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사례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뉴질랜드 정부의 전통적인 예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GDP, 재정 균형 등 거시적 지표에 기반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웰빙 버짓, 웰빙 예산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는 정책 목표를 경제성장 그 자체가 아니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정책 설계와 메시지 구조를 공감 가능하고 참여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재구성한 대표 사례입니다. 그 설계 시스템을 보면은 뉴질랜드 재무부와 총리실 산하 사회복지조정실 통계청 국무회의 등 다양한 부처에서 협업으로 설계를 했고 웰빙 인디케이터라는 이제 가지고 여기에 그 정신건강, 아동복지, 환경 지속성, 또 마을의 공동체 회복력 등 각각의 세부 사항을 목표에 연계시켜서 만든 것이고요. 이 예산을 구성할 때부터 각 부처의 전문가만이 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학계, 사회서비스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물을 공식 웹사이트, 언론 브리핑, 시각 자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통 전략과 협력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웰빙 버짓 발표를 할 때 기존의 숫자 중심 재정 보고 대신에 Why it matters,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서사형 설명을 강조를 했고 이를 위해서 다수의 스토리 기반 콘텐츠, 국민 인터뷰 영상, 그리고 지역 공동체 사례 등을 활용을 했습니다. 또 언론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각 언론사와 주요 메시지를 공유하고 이후 정책 성과나 위험 요인에 대한 비판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언론은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 의도를 정서적으로 설득하는 중심으로 협업을 했고요. 그 성과 및 시사점을 보면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제기구 OECD나 UN에서도 주목할 만한 거버넌스 혁신 사례로 평가를 했고요. 특히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정책을 얘기한다라는 접근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정책 소통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공감 기반 내러티브 설계, 다자 간 협업을 통한 예산 메시지 구성, 이해 관계자 참여 소통 전략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 소통도 스토리텔링 기반 정책 해석, 시민 참여 예산 구조, 정책 가치 중심 메시지 설계 등의 실천적 적용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코드 포 재팬인데 지방 정부의 공동 정책 설계 부분입니다. 일본은 이제 중앙 집중형 정책 소통을 그동안 쭉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적 정책 소통이 하향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정책 대상자인 지역 주민이나 시민사회와 쌍방향 소통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특히 고령화, 기후변화, 지방 소멸 등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부터 먼저 시작했죠. 지역 이수의 복잡성과 특수성으로 인해서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협력적 소통 구조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것이 시민 참여 기반 기술 운동인 시빅 테크놀로지이며 대표적 사례로 이제 코드 포 재팬의 활동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코드 포 재팬은 일본 전역의 지역 정부, 지방 정부와 협력해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디지털 솔루션을 함께 설계 개발하는 비영리 기술 단체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행정정보 개방, 시민 의견 수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앱 개발 등을 수행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협업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코비드 상황에서는 실시간 감염 현황 대시보드 제작한다든지 지역 교통 정보 시각화, 재난 알림 앱, 어린이 보호 시스템 등을 개발했고요. 이 모든 프로젝트가 그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 협업 플랫폼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또 이런 협업 구조와 정부의 수용 전략을 보면은 일반 시민 공공기관 기술 전문가 간 자율적 거버넌스 구조를 지향을 했고 지방 정부는 이를 정책 설계 초기 단계부터 수용자 중심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기 단계부터 수용자 중심으로 통합을 했다는 거죠. 이런 공동 설계의 코 디자인은 그 정책 아이디어의 발굴, 기술 설계, 시민 피드백, 루프가 일체화되면서 정부는 플랫폼 제공자 및 조종자의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시민 제한 디지털 서비스를 정책 플랫폼 상에 통합하거나 아예 공식 채널로 채택하는 등 제도화 수준의 협업으로도 전환을 했습니다. 성과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정책 메시지 수용자, 시민들은 정책 메시지 수용자에서 정책 설계 주체자로 변환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기술 기반 협력을 통해서 정책의 실행 효과를 증가시켰고 정부 시민 간 신뢰 회복을 통한 공공 플랫폼 구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행안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민참여 예산,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등 많은 걸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의 공동 설계, 기획 모질은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따라서 정책 수립 초기 단계에서 PR에서부터 PR 전문가와 시민, 기술 커뮤니티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소통 생태계의 기획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협력 데이터톤인데요. 이스라엘은 안보, 보건, 사이버 환경 등 다중 위기 항상 대비해야 하는 지정학적 특수 상황을 지닌 국가입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정한 심리와 정보 신뢰 붕괴 가능성이 높아졌고 정책 소통의 가학성과 개방성이 핵심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 지시 중심 정부 소통 방식으로는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체감하고 이스라엘 정부는 학계, 기술기업, 시민사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위기소통 모델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데이터톤인데요. 2020년부터 보건부와 공공데이터기관, 민간 연구자, AI 전문가, 시민개발자 등이 참여하는 코비드-19 대응 데이터톤을 조직했고 이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정책 개선과 예측 모델을 위한 지속적 협력 플랫폼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이 결과물로는 감염 확산 예측 알고리즘이라든지 백신 우선순위, 지역 분석 도구, 고위험군 모니터링 대시보드 등이 있고요. 이들 결과는 실제 정책 실행에 반영되었고 시민에게 공개되어서 정책 설계의 투명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구조와 법제화 시도를 했는데요. 부처별 시민 참여 플랫폼을 마련하고 데이터 공유 피드백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제도적 틀을 설계했고 보건 분야 외에도 환경 정책, 교통 정책에서 시민 데이터 제한, 공청회 시스템 디지털화, 시뮬레이션 기반 정책 피드백 등의 구조를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보건부와 기술기업 간 협력은 정책 기술 윤리의 3차 합의 시스템을 실험하는 공간으로도 기능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정책 소통 전략의 변화로서 이스라엘 사례는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의 전통적 소통 모델에서 협력적 소통 모델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정보 발표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공동 문제 해결, 또 일방향 홍보에서 시민 전문가 기술자 협력 설계, 투명성 부족에서 공개 알고리즘, 공공 피드백.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정책 소통의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정책의 공동 생산 도구로 활용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재난위기 시 다자간 협력 기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설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는 Our Singapore Conversation, OSC, 대화형 공론 정책장입니다. 싱가포르도 높은 정보 효율성과 정보 통일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2010년대 초반부터 정부 주도 일방적 정책 발표의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거리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택정책, 이민정책,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갈등 이슈에서 소통 부족으로 인해 시민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 기반 정책 대화 프로젝트인 아웃 싱가포르 컨버세이션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OSC는 국민이 원하는 미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전국 단위 공공대화 프로젝트입니다. 총리실 산하 정책조정팀이 주도를 했고 1년간 약 4만 7천 명의 국민이 참여를 했고 다양한 연령, 계층, 종교, 민족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 주제를 선정하고 토론하고 독립보고서 작성에까지 참여를 한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성돼서 리스닝, 그 다음에 리플렉팅, 리포팅 이런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됐고요. 중요한 특징은 정부 주도의 대화가 아니라 커뮤니티 리더, 시민사회, 공무원, 학계, 언론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수의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협력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는 대화였지만 정책적으로는 정책 메시지의 정책 메시지 구조의 내러티브화, 시민 경험 중심 설계, 다언어, 다매체 활용 등에서 고도로 전략적이었고요. 또 기존의 브리핑 중심 소통 방식에서 탈피해서 듣고 분석하고 되묻는 다중 루프 커뮤니케이션을 설계를 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교육, 의료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변화를 주었고 이어 모든 부처에 대화형 소통을 전제한 정책 수립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다언어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SC 기반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을 정책 소통에 적용할 때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국어로 동시에 동일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또 왓츠앱이나 텔레그램,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또 전통 언론과 연계한 동시 다중 채널 시스템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전략은 다문화 다원어 사회인 싱가포르에서 정책 메시지 정확도와 공정성, 포용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시사점으로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실시간 위기 대응으로 이어지는 통합소통 구조를 확립했고 정책 소통의 포용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내러티브 기반 전략을 세웠고 다원어 다문화 수용을 고려한 미디어 설계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OSC는 참여 기반 정책 소통의 제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소통24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 참여 예산,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책 기획 단계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공식화하고 소통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만 사례는 제가 일단 통과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괜찮으세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대만도 이제 약간 그 대만 이제 질병관리청 CDC 같은 CDC 사례인데요. 대만 CDC 미디어 플랫폼 협력 전략인데 대만은 이제 아시겠지만 다만은 2000년 초에 사스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그 신용평가도 되고 굉장히 국제적인 불신을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 코비드가 이제 팬데믹 시절에는 굉장히 그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대응 우리나라처럼 대응을 잘한 부분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대만의 정책 소통의 특징은 정책 소통의 핵심 주제를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언론, 플랫폼 기업, 우리나라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플랫폼 기업, 인플루언서 이런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 네트워크 기반으로 전개를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만의 그 정부 정책 소통의 특이점은 뉴미디어 활용이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이었다. 매일 정례 브리핑을 실시했고 유튜브, 페이스북, 라인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했고 또 시민들이 질의에 응답하는 인터랙티브 채널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라인 채널은 자동 응답형 챗봇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하는 모델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디지털 기술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융합을 보여주는 선진형 정책 소통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다자간 협력 구조, 정부, 언론, 플랫폼, 시민 이런 부분은
다층적 파트너십 모델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언론, 플랫폼 기업, 인플루언서, 사회단체들이 각각의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오해나 루머에 대한 2차 검증 및 지역사회 확산에 기여를 했고 인플루언서들은 젊은 세대 대상으로 전달자의 역할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은 CDC 단독 발표보다 도달 범위 및 신뢰도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공공기관과 민간 채널 간 소통 생태계적 접근의 어떤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과 및 시사점으로는 이를 통해서 감염 억제뿐만이 아니라 정부 신뢰도, 정부 투명성, 공공소통 전문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WHO 또 다른 국제적인 미디어에서도 민주주의 기반의 효과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 속도와 신뢰 확보가 같이 어우러져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을 극대화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또 뉴미디어가 보조수단이 아니라 주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플랫폼 언론 간의 실시간 협력 생태계가 역할을 잘 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대만보다 저는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다층적 미디어 전략과 민간 플랫폼 민간 협력 모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가 보기에 코비드 때는 정말 잘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그 정부 그 재난이라든지 보면은 굉장히 문자를 많이 남발하고 그 과거처럼 코비드 때처럼 유기적으로 민관 협력해서 하는 부분을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 기후 안보 등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플랫폼 기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6개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러면 글로벌 정책 소통 협력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민간 협력과 소통24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이 밖에도 정책 소통 포럼, 콘텐츠 진흥원 협치 사례, 서울정책 아카이브, 캠코의 위기 소통 협력 시스템 등 시민 참여 확대와 다자간 협력 구조 정착을 위한 중요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본 해외 사례는 정책 소통 협력이 일회성 시도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화되고 생태계화된 구조로 전진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 한국 PR협회 정책은 PR로 완성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회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책은 PR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PR로 시작하고 PR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을 설계할 때 PR적인 그 마인드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세운다면 굳이 더 고민 안 해도 될 것들을 그런 개념이 없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풀어가는 과정에서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그 소통의 문제가 생기는 게 현실이니까 일회성 시대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소통 협력이 좀 더 제도화되고 생태계화된 구조로 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5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그 코어 디자인, 정책의 공동 설계. 정책의 설계 초기부터 시민 전문가 언론이 함께 참여해서 문제 정의와 메시지 기획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무슨 말이냐면 시민은 수용자가 아니라 정책의 공동 설계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 언론 플랫폼 기술 기업 등과의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고 위기 대응력을 확보한다. 이 내용은 정부의 단독 발표를 넘어서 이 신뢰 중개자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언론이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소셜미디어를 통한 발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트렌드로는 내러티브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중심 전달에서 벗어나서 이 정책이 왜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내러티브 중심 메시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감 없는 정보는 전달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시빅테크 활용,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 앱이라든지 AI 챗봇, 대시보드 등을 시민 참여와 연결하고 소통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시빅테크를 활용해서 기술은 통제수단이 아니라 협력의 인프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도화된 거버넌스. 정책 소통이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법적, 조직적, 예산적 구도로 제도화된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을 갖출 필요가 있다. 좋은 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정책 소통은 잘하고 있지만 시민 참여는 좀 수렴적 수준에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부처 간의 격차가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 기술 플랫폼 간의 정책 동반자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정책 초기 기획 단계부터 공감형 내러티브 설계와 시뮬레이션 기반 설득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정책 플랫폼, 예를 들어 온라인 예산 설계라든지 지역 공청회 디지털화 같은 걸 통해서 정책 플랫폼을 만들고요.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제도화 및 PR 기반 정책 평가 체계를 도입을 하고, 마지막으로 부처 간 협업이 가능한 정책 소통 생태계의 그런 아키텍처 설계 프레임을 마련하면 좋겠다 등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옴니콘 그룹의 최승호 파트너라고 합니다. 예, 오늘 김재룡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하는 PR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본 사례를 좀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고 싶어서 오늘 여러 가지 케이스보다는 그냥 하나 케이스를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나라에 드디어 이제 나사, 한국판 나사죠. 카사라고 우주항공청이 출범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2022년도에 미래 우주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디벨롭하는 TF가 구성이 됐고, 저도 이제 개인 자격으로 민간 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공공과 민간의 어떤 파트너십의 실제 현장에 있었던 케이스라서 이 사례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이제 묵도했을 때는 실제 공공과 민간 부분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된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례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우주항공청은 출범 단계부터 정부 주도의 어떤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민간 협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혹시 뉴스페이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단어거든요. 우주는 뭐 태고 쪽부터 존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드 스페이스가 있고 뉴스페이스가 있고 그러진 않을 텐데 왜 이런 구분을 했느냐. 자, 과거에는 사실 냉전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런 우주 정책이라는 것은 군사 정책이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소련의 어떤 대립에서 기술 발전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좋게 얘기하면 리더십이고, 패권을 누가 잡냐의 어떤 사활을 건 싸움에서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국가 주도의 개발로 왔었는데, 이제 냉전이 이제 끝나고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어떤 글로벌 시스템이 자본주의적 시스템, 그리고 어쨌든 경제적인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진로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제성이 확보되고 소위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가고 있는데, 바로 이제 우주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나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나사에서 무슨 우주 왕복선을 뭐 이렇게 발사하고 뭐 굉장히 힘들게 봤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이런 민간 기업에서 발사하는 그런 우주, 그리고 실제 재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비즈니스가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뉴스페이스의 어떤 시대로 완전 진입이 이제 됐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이제 카사가 출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간과의 협업은 숙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사가 설립될 때, 출범을 할 때 초기의 과정부터도 민간 인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수렴이 됐고요. 뭐 여기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120건 이상의 민간 제안이 수렴됐다고 하는데, 120건 정도의 민간
제한이 수렴되려면 또 얼마나 많은 그 기저에 또 논의가 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 민간기업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우주항공청이 출범을 할 때 민간 참여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보장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나사의 그런 어떤 위원회를 많이 참고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공공과 민간 협업에서 진행이 되다가 잘 안 되거나 뭔가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결국 재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많은 부분 그렇게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지속 가능하려면은 누군가는 아까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영리 기구에서 누군가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민도 하고 협업도 해야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실제로 다 생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생계를 또 해결하면서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려면 재정이라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 없이 좋은 뜻으로만 이제 민간 협업이 진행이 되면 상당히 지속하지가 않다라는 게 제가 현장에서 많이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부의 어떤 예산, 뭐 세금이죠. 세금으로 충당을 해왔지만, 이 우주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 X나 블루오리진 같은 데서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고, 거기서 수익이 나고, 그다음에 주주들, 환원들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가 되는 구도로 가기 위해서 사실 이제 저희 수많은 이제 우주기업들, 대기업들도 있지만 수천 개의 그 스타트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스타트업들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기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 협약을 통해서도 3조 정도 구성해서 아예 3천억 10% 정도는 소부장 기업에게 배정할 정도로 초기부터 이런 예산 부분도 많이 해결을 했다. 그래서 이노스페이스라는 굉장히 그 발사체를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쏘아 올리는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투자 유치를 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민간 협업의 사례들은 정부의 이제 국가 소속의 기관에서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이제 민간에 이제 이전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정책 같은 민간 협업의 모델은 아예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재사용 발사체, 스페이스 X에서도 주로 하고 있는 거죠.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재사용 발사체라든지 위성 중에서 조그만 위성들, 위성이 굉장히 여러 개지만 이렇게 큐브만한 위성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이런 어떤 3대 과제는 설정을 해서 이 기술은 민간이 아예 주도를 해라. 그리고 정부는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인프라를 지원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이 이제 출범하고 나서 그 첫 번째 행보도 기업들과 많이 미팅을 하셨다고 좀 들었고요.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우주 관련된 기업이라 그러면 기라성 같은 대기업들만 이제 주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여러 기업들만 아실 텐데, 실제로 그 기저에는 그 우주의 그 발사체나 위성이나 또 지상에서의 기주국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정말 한 국가의 과학기술을 다 집약을 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도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드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나라냐,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위성을 만들어서 설계해서 자체적으로 위성을 올리고 발사체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쏘아 올렸을 때는 그 국가의 어떤 기술이 다 집약이 돼 있고, 어떤 정부 정책이나 민간의 어떤 실력이 다 일정 부분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생태계가 중요하고, 아시겠지만 그 생태계의 밑바닥에는 항상 뭔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기업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또 꿈을 이루려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착실하게 병행이 갔습니다. 이제 우주 쪽은 이제 국제협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워낙 기술에 대한 교류는 당연하고,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바다도 뭐 인근 해양 뭐 몇 마리 빼고 이제 공해 공간이잖아요. 누구도 거기 선점할 수 없는 거고, 남극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주도 마찬가지고, 우주라는 공간은 기술이 있어서 우주선을 띄우거나 뭐 발사체를 띄우면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열린 공간이고 기회가 있는데, 국제협력도 굉장히 그 안에서의 또 규약도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 써오면 막 위성끼리 엉키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좋은 취지의 어떤 국제협력으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주 기술이라는 것이 한 나라에서 물론 독자적으로 해서 올릴 수 있지만, 한 나라가 완전히 어떤 일정한 수준을 다 이렇게 해서 가기에는 소위 그 강대국, 예전 냉전 시대 때 이제 미국과 소련이 막 우주 전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 우주에서 뭐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경쟁을 일으키는 건데,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뭐 특정한 나라의 특정 기술이 또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에 이 국제협력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본 느낌은 이제 국가 간의 경쟁은 약간의 그 협력은 좀 제한되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우주 정책과 관련된 또 우주 기술이 안보랑 또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우방국끼리 뭔가 기술들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밀상에 되는 기술들이 유출되는 건 맞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는 민간 참여가 점점 늘어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뭐 기업들도 이제 다양하게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 냉전 시대 때부터 이제 디벨롭이 된 정책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군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제 헐리우드 영화 보면 제가 막 지금 발표하는 것도 막 스파이 위성으로 이렇게 보고 그런 형태의 영화도 있듯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겠으나, 이제는 이제 상업적인 용도,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이 뭔가 어떤 대규모의 부동산을 개발을 하려고 그런다.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농사를 굉장히 크게 하시잖아요. 한반도 크기 이상의 농작물을 경작해야 되는데, 어느 땅이 최적인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위성 서비스를 받습니다. 위성에서 데이터나 기후 데이터 이런 것들을 그런 기업들이 이런 우주 기업들한테 정보를 구매해서 자기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시장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안에는 그런 우주는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우주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정보들, 기후나 아까 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비즈니스에 더 큰 도움이 되겠다.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통해서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들이 어떤 항로 같은 거 개발을 한다 때 한 번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기후 정보 같은 것들 지상에서도 이제 분석을 하지만 우주에서도 분석을 해준 데이터를 합치면 더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군사 얘기하다가 좀 나갔는데, 어쨌든 협력이 무한하다 보니 군에서도 이제 민간 기술이 디벨롭되다 보니 이제 군에서도 민간과 협업을 한 형태, 특정한 기술은 민간에서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하면 70% 정도를 나라 그리고 이제 출범 당시에 이제 아시겠지만 나로나 이런 우리나라 공 전남에서 이렇게 써 올릴 때 보시면 굉장히 많은 미디어들이 관심 있고, 거기에 이제 직접 관람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이 손을 잡고 내려가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미디어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런 정책에 대한 공론도 있지만, 우주가 주는 그런 어떤 좀 미래지향적인 꿈, 그리고 현실이 굉장히 팍팍하기도 하고, 또 아시겠지만 지금 대선 국면이긴 합니다. 굉장히 갈등이 고조되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우주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나 뭔가 이렇게 발사체가 쏘아 올려질 때는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저거 제발 성공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분야라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또 언론도
우주항공청이 출범했을 때 굉장히 기대 섞인 그런 보도도 많이 하셨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에 대한 소통이랄지 우측 하단에 있는 것들은 이제 위성 활용 컨퍼런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일어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멋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 인재들이 몰려서 정말 꿈을 실천하려면 그분들의 생계도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는 거 넘어서 정말 그 뛰어난 인재들이 뭐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배터리 산업도 그렇고 많은 인재들이 갈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 산업을 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또 부흥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말 비즈니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협업회사의 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제 뉴스페이스로의 시대 진입은 이제 뭐 더 이상 새로운 뉴스는 아닌 거고요. 이미 뭐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가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은 테슬라를 하는 이유는 스페이스X를 하기 위해서 그 충당을 하기 위해서 뭐 그만큼 이제 본인의 꿈은 이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뭐 일맥상통한 얘기겠죠. 뭐 전기차나 배터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주 산업에 다 기술과 연관이 돼 있는데 이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광복점에 서 있다. 이것이 그냥 정부 주도의 어떤 그저 그런 정책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민간 그리고 국제, 금융, 기술, 뭐 법까지 또 국방까지 다 총괄되는 어떤 정말 다층적 구조로 잘 서게 돼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변곡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발표 초기에 로드맵을 디벨롭하는 TF의 민간 자격으로 제가 참석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화면에 보시는 요 보고서 로드맵에 몇 장 캡처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이었던 프로젝트였고요.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손민정입니다. 굉장히 시적절한 주제와 발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김정열 교수님 모두의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분들 저도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뭐 이제 간간히 정부 자문이라든지 회의할 일이 있어서 보면 사실 굉장히 놀랄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생각보다 기존의 틀을 깨려는 노력을 또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스러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쓰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시는 부분에서는 뭐 지난 한 그래도 몇 년 사이에 여러 가지 발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신 사례만큼 모범 사례가 이렇게 국내에 아직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저도 뭐 케이스를 본다든지 같이 회의를 하다 보면 오늘 말씀 주신 사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참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조금 고려를 못한다든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미쳤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루잉 선생님이 4가지 모델 중에 퍼블릭 인포메이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에서 잘하는 정책 홍보는 퍼블릭 인포메이션 즉 굉장히 잘 알려주고 싶어하는 차원의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많이 알려줘야 되고 이 좋은 정책을 수혜자들 특히 정책 수혜자라고 하는 분들에게 잘 알려주고 많이 참여시키고 싶다라는 욕구는 많이 갖고 계신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다 만들어진 이후에 이걸 어떻게 뿌릴까라고 하는 차원이 강하고 아직까지는 만드는 차원에서 이제 정책의 시작이 PR이다라는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제도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문화적으로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데이터폰이라고 하는 사례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문화적인 변화가 이제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참여의 메커니즘을 조금 더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 예전에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근데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청원이라는 공공의 장만 만들어 놓고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제도화해서 이제 우리가 뭐 수기민주주의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것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려고는 합니다만 그냥 무작정 굉장히 이상적으로 참여만 많이 하면 돼보다는 그 참여를 조금 더 제도화할 수 있는 어떤 장치적인 노력이 정책적인 면에서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까지 들었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PR에서 코디자인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제 코크리에이션 의미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정책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안 단계부터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기보다는 퍼블릭 오피니언의 산물이라는 측면들이 강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시작 단계에서의 참여가 강화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물론 이제 효과적인 설득도 필요하겠지만 효과적인 참여 부분이 좀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가지 있고요. 이제 사례를 주시면서 저도 처음에는 뭐 뉴질랜드나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저기는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지난 뒤 사례들을 보니까 아시아권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문화, 뭐 이게 동양 문화, 서양 문화 그런 차이는 아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우리 사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승호 대표님 보여주신 사례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근데 굉장히 좋은 국내 사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었지만 이렇게 전방위적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촘촘하게 엮어서 하는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조금 더 국내에서 많이 활용이 돼서 뭐 중앙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해서 시도할 수 있는 좀 케이스로 좀 만들어서 더 확산시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 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 팀장님 간단히 자기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민희 교수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그 LF 그룹에서 홍보팀을 맡고 있는 방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LF 그룹에서 홍보하기 전에는 그 로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카카오 M 그리고 카카오에서 또 홍보를 계속 지속해 왔고요. 한 20년 정도 현장에서 언론 홍보, 뉴미디어, 뭐 사회공헌 활동 이런 업무를 수행한 현업 실무자입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의 강의를 너무 발표를 너무 잘 들었고요. 많은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오늘 토론을 좀 준비하면서, 최근에, 일단 오늘 그 저희 김장준 교수님 발표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 기술 플랫폼 간의 정책 동반자 이제 구조를 구축해야 된다는 숙제를 좀 주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의 경험을 베이스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TVN을 통해서 방영된 K정책소통 공모전 슈퍼K를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시진 않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TVN이 공동 기획한 정책소통 예능입니다. 그래서 총 18개 정부부처의 정책 홍보를 위해서 정책 담당 공무원, 그리고 홍보 전문가, 그리고 국민 제안자가 협업을 해서 한 팀을 구성해서 예능 형식으로 정책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했습니다. 전국에서 350여 명의 국민들이 개인이나 팀을 이루어서 지원을 했고요. 예선에서 선발된 20팀이 정책 한 건씩을 맡아서 창의적인 홍보기획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대상과 최우수상 팀에게는 문체부 장관상하고 상금이 수여가 됐고요.
제가 홍보 전문가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요,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대부분이 단순한 홍보의 수준을 넘어서 정책의 수혜자 관점에서 큰 통찰을 담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국민 제안자들은 그 해당 정책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직접 지원을 하신 거고요. 앞서 김장렬 교수님 발표에서 나온 뉴질랜드의 웰빙 버젯의 공감 커뮤니케이션 사례처럼 대중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 소구 포인트들이 정책의 실행안으로 도출이 됐던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의 후속 조사에서도 참가자의 91.7%가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대답했고, 그리고 100%가 정책 이해에 도움이 됐다는 그런 응답을 해서 참여형 소통 사례의 가치와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일단 본 방송이 작년 연말 평일 오후 5시 때 편성이 돼서 일단 시청 접근성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나 OTT 같은 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확산은 방송 전에 프로그램 티징, 짧은 쇼츠, 이 정도가 조금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좀 일회성으로 소모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 실행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런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좀 지속 가능한 그 신뢰 형성,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했던 국민들과 그리고 이제 정책과 관련된 어떤 신뢰 형성에 대한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많은 부처에서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계신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이런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 홍보에 반영하거나 혹은 기존에 했던 거에 좀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콘텐츠로 제작했더라면 국민과 공공이 원팀으로 협력한 그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책은 이제 계속 또 말씀을 주셨지만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성 브리핑을 넘어서 국민이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플랫폼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고 이야기되어야 진짜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책 콘텐츠는 이제 주인공이 일종의 공동 제작자가 함께 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 뉴미디어라는 플랫폼을 타고 정책에 대해서 일상의 언어로 대화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가 공식 그 뉴미디어 계정이라든가 혹은 정책 플랫폼에서 캠페인이나 리스트인지 같은 걸 국민 스스로가 좀 일상의 언어로 콘텐츠를 확산할 수 있는, 공동의 크리에이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관심과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신다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건 공공, 민간, 국민, 또 미디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략적인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협력 모델에 한층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좀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이제 요즘에는 좀 레거시 미디어 쪽과 더불어서 또 뉴미디어의 확장성이 또 워낙 크고 거기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이제 국민들이 많다 보니 그쪽 뉴미디어를 이제 그 보조적인 채널보다는 좀 주력 파트너로 같이 함께 좀 자리를 잡게 되면 정책의 대국민 도달 범위의 확산이라든가 정책의 신뢰도 깊이도 더욱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또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어느 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두 분이 명확히 주셨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서 이제 PR 퍼블릭 리레이션의 퍼블릭은 퀀텀과 똑같다. 그래서 퍼블릭 리레이션은 퀀텀 도약과 같은 거다.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실제 그 정도로 퍼블릭 리레이션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그래서 정책 PR 수행 과정에 입각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PR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나 공무원 시험에
홍보직을 PR직을 진열하러 따로 뽑아야 한다. 외교직 같이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대통령실에 PR 전문가가 없다. 따라서 위원회를 대통령실에 두고 정부 정책 전체에 대한 정책 PR을 수행할 줄 알아야 한다. 또는 옛날 국정부처 같이 대통령 부처를 따로 하나 만드는데 커뮤니케이션 부를 만들어서 정부의 정책 PR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책 PR의 이론과 학계에서 주장하고 발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현실 괴리가 너무 많이 난다. 현실이 오히려 더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PR 수준이 이제는 거의 낮아져갖고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공무원 교육도 좀 강화해야 한다. 등등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보면 오늘 이제 두 분이 발제를 해주셨는데 두 분이 명확히 무슨 말씀해 주셨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정부의 부처, 정부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이 일을 수행할 때 정책을 수행할 때 민간과 기업이든 시민사회든 언론이든 또는 유튜버든 인플루언서든 들과 같이 협력해서 정책을 개발하든지 예산을 배정하든지 추진하든지 문제를 해결하든지 위기 대응을 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혹시 김장현 교수님과 최승호 대표님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플로에서 또 의견이 또 창발적으로 나올 거로 봅니다. 안 나오면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토론 내용 감사하고요. 우리가 사실 그 일할 때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알고도 안 하는 게 많고, 또 알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해야 되지만 책임지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저는 그게 우리 사회에 많이 좀 만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저도 그렇고 같이 발표를 다 했지만은 이해관계자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어떤 뭐 정책을 개발하고 소통을 하면 좋겠다라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그럼 누가 어떻게 할 것인데 하면 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좀 더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가 보면은 일단 어떤 뭐 여론이나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준비하고 만들고 단발적으로 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그만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발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발표했던 그 사례들도 보면은 그 아이디어 자체가 기막힌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드는데, 우리나라도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뭐 소통24 앱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든 아니면 AI 챗봇을 활용을 하든 다 좋은데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PR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현업에 있을 때 특히 이제 기업들 일하다 보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제가 들어가면은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지 해다오. 심지어는 광고안까지 다 만들어 놓고 PR 전문가가 봤을 때 이 광고가 괜찮은지 봐도 이런 주문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아쉬운 거는 그 상품 기획 단계에 있어서 디자인 단계에 있어서 아니면 컨셉을 잡을 때 저를 먼저 좀 알게 했으면 제가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 또는 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입장에서 좋은 피드백을 줬을 때인데 주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PR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정책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세울 때 물론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단순히 어떤 뭐 효용성, 가치 이런 것만 따지기보다는 이 정책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까. 싱가포르 경우가 굉장히 좋은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사람들이 이 일반 시민들이 그 정책을 개발할 때 자기들도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이 수렴이 되고 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했을 때 정부가 기꺼이 고치겠습니다 하고 고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은 훨씬 그 참여도도 올라가고 그 정책에 대한 반응이 좋아질 것이고 또 우리 소통 전문가로서의 우리 역할도 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이렇게 토론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예, 저도 우리 교수님과 유사한 경험 그리고 같은 취지로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어떤 정책을 디벨롭하고 실행할 때는 정말 또 국민들 삶에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실제 각 정부부처에 누구를 만나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또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제 민간 파트에 있는 사람과 협업을 한다거나 뭐 소통을 하는 거, 의견 수렴하는 거를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 필요성을 부인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고, 두 번째는 어떻게든 그런 형식은 취하고 계십니다. 뭐 서베이를 한다든지, 뭐 공청회 한다든지, 또 뭐 저 같은 민간 산업으로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갈리는 지점은 실제 아까도 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좀 형식적으로 그런 어떤 요건들을 취하는 경우가 사실 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고요. 근데 또 뒤집어 얘기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사실 이 의견을 수렴하고 협업 체계를 이제 민간이랑 만들어가는 거는 소위 요즘 표현으로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왜냐하면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또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빠듯한 예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재정이나 자원을 무한정 써서 무한정 시간을 투입하고 무한정 돈을 투입해서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없는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다는 것도 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협력 중요하고 소통, 이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럼 모두가 이미 다 안 상태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시간과 돈이라는 그 자원, 그 제약되어 있는 자원을 어떤 정도까지 우리가 투입을 하냐는 부분을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뭐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어렵다고 이제 끝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더 실무적인 부분에서 문제되는 것 같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또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PR인들이 정치에 좀 진출해야 한다.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까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우리 두 분 토론해 주신 분들 오늘 김장현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 정책은 PR로 시작하고 PR로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두 분이 또 추가로 말씀하신 걸 가지고 혹시 말씀을 해주시면. 네. 저는 좀 전에 이제 최승호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아까 그 해외 사례 두 번째 뉴질랜드에서 웰빙버제 사례에서 이제 교수님 발표 자료를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감 커뮤니케이션으로 어떤 관점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정책의 목표도 사실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의 많은 부처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목표의 지표, 그러니까 목표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수 사례로 말씀 주셨던 웰빙버제 사례에서는 뉴질랜드가 정책의 목표를 어떤 경제 성장의 어떤 포인트,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어떤 좀 정성적인 내용의 그런 지표들을 설정을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의 소통 과정도 훨씬 더 국민들의 삶의 어떤 만족도, 행복감 그럼으로써 정책의 수혜자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이런 정책의 수혜를 입었다, 나의 삶의 질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선순환을 사실 이어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각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많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그 정책들의 어떤 효과 검증 혹은 결과를 뭔가 이제 지표화할 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세웠을 때 그 전달의 과정,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잘 이제 매칭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네, 갑자기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토론을 마치고 나서 각 정부 정책들이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정책을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좀 더 스터디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네. 박민정 교수님. 네, 최 대표님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보여주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각, 그 다음에 또는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 때 의도가 무엇이냐 두 가지 차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이거를 어쨌든 이제 시혜적으로 내려다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 사람들은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지 이게 시작 단계보다 같이 이렇게 대등하게 목소리를 내는 존재로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전체적인 어떤 공직사회에서의 시각의 변화 내지는 좀 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정책 소비자라고 하는 단계까지는 많이 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시작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에서 설득 정도가 아니라 시작 단계에서 목소리를 들으려면 사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잘하려면 이제 지속 가능성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한 번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제도화 시켜야 되는데 이제 사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넣느냐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최민정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또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거나 뭐 담당하는 부처가 굉장히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되거나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이게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누가 이니시에이티브를 갖고 여기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누군가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확보가 되려면 사실은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홍보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이게 정부 조직은 대변인실이 있지만 사실 그 정책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직접 거기에 대한 홍보를 또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에서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구조는 가져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지 잘 듣는 부분까지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 의도보다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교육이 더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개선이 좀 필요한 그런 차원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파트너십이나 소통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지식과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안 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너무 이렇게 전문성이 간과된 상태에서 뿌려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에서 제가 15년 전에 깜짝 놀란 게 구글의 모든 부서에서 PR 담당이 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모든 부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의 부처에 대변인실이 있듯이 정부 부처 안에 과가 수십 개가 있잖아요. 과별로 PR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 그걸 국정부 시절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정확히 모든 정책을 수행할 때 거기에만 PR 비용을 넣어서 정책 예산을 만든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없어져 버렸어요. 국정부 홍보처 없어지면서. 지금 그래서 좀 퇴보를 하고 있는 건데, 예. 혹시 우리 이제 김정일 교수부터 하신 말씀 있는 것 같아요. 부탁 모습 보니까. 플로어에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그럼 김정일 교수님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김정일 교수님은 PR회사도 설립해서 운영하셨고 또 정부의 고위직도 몇 년간 있었고 지금
외국 대학에서 오랫동안 테뉴어 받은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의견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없으면 마이크 넘길까요?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사실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이 분명히 있지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흔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아까 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PR의 전문성, 그러니까 PR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뭐 대변인 이제 정부 부처 보면은 대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 쪽 담당이 있는데 이제 아직도 대변인 하면은 말 자체가 정부 입장을 대신해서 변론하는, 대변하는, 그러니까 그냥 스포크스퍼슨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인이라는 것은 정부 입장을 잘 전달하는 거. 예를 들자면은 뭐 대변인이 전직 기자 출신이라서 뭐 저희 언론계에 친구 선후배들이 많아가지고 급한 일이 있을 때 밤 12시에라도 전화해서 해주면은 기사를 써주든 아니면 안 써주든 빼든 이런 그걸 대변인의 어떤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대변인의 제가 봤을 때 그런 대변인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전달하는 건 잘하는데 듣는 걸 못해요. 듣는 걸.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 입장에서 시민들의 스테이크홀더들의 입장을 잘 듣고 그걸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다 짜놓은 시나리오에 짜놓은 정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성 교수님 말씀하신 퍼블릭 인포메이션 모델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거는 잘하는데 지금은 그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론도 뭐 전통 미디어, 뉴 미디어 개념도 사실은 거의 의미가 지금 없어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책 입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입안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취지가 미리부터 이 스테이크홀더들에게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게 훌륭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예. 네, 고맙습니다. 플로어에는 전임 회장님도 계세요. 시민회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네. 김정인 교수님하고 최성호 대표님 발전한 사례 너무 좋았고요. 질문은 이제 김정인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핀란드의 이게 일종의 정보검증연대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게 어떤 일종의 뭐 NGO처럼 만들어진 것인지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는 지금 어쨌든 레거시 미디어가 가짜뉴스에 대응해서 일정적인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데 가령 이제 과거처럼 국정홍보처가 있다면 지금 뭐 문체부내 국민소통실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과거만큼 파워풀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고 레거시 미디어가 일부 그런 부분들 좀 하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옆에 MBC 김일태 국장님도 계시지만 MBC에서 이제 그런 팩트체크 같은 걸 잘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도 만약에 이런 팩트바라는 것을 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 같은 걸 혹시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궁금증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충분히 한국에도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절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하고 정부에서 이런 사이트들을 운영했었고 거기 들어가면은 팩트 체크 해가지고 쭉 있었는데 이 핀란드의 팩트바의 특징은 뭐냐면은 정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민단체 연대들이 다 같이 공동적으로 참여해서 이거를 검증하는 시스템이었고요.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편집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편집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검증을 해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틀리면 틀리다, 또 부분적으로 맞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판정을 내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정책에 반영하거나 수정을 하는 시스템이었고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고 웹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배경이 뭐냐면은 그 핀란드가 이제 EU에서 그 미디어 리터러시가 제일 높은 나라인데 1등의 나라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 나라가 이제 그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디스인포메이션하고 미스인포메이션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러한 디스인포메이션, 미스인포메이션 정보 교육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게 하나의 중요한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거짓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하나의 또 모범 사례로 뭐 구글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CNN이라든지 뭐 그런 온갖 그 중요한 언론들의 성공 사례로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팩트바라는 거를 뭐 이름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도 각 정부 부처별로, 우리나라 정부 부처도 여러 개 있는데 또 시민단체,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걸 한꺼번에 아우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소통 24 웹사이트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려고 들어갔더니 웹사이트는 작동하는데 앱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메시지가 앱 지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떴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가지고 각 정부 부처별로 운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린다면은 좀 더 안전하고 국민들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에 응답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나 또 코멘트 있으세요? 싱가포르 사례에서, 저는 전민철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사례에서 4개국으로 이제 이렇게 버전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그런 내용도 나오던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자들도 많아지고, 실제 이제 그 안산이나 이런 데가 외국인을 위한 뭐 경찰들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책 공부도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 언어적인 버전까지 바꿔가면서 영어나 뭐 동남아 쪽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인원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지영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숲길을 찾아라, 그쪽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실제 거기에 이제 그 정책 홍보의 목표가 굉장히 단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대학생하고 그 프로페셔널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발표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안을 하고 끝나버리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 전에 국정홍보처에서 예를 들어서 그 컨설팅을 받을 때 굉장히 좀 큰 범위에서 목표를 잡고 국민의 인식 뭐 개선이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성과의 어떤 목표를 해결하는 형태의 것만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병행이 되려고 하면은 PR 협회라든지 우리 이제 KAPR이라고 우리 시민 대상이 계시지만 그쪽 그 인원들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협업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대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현업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음 정부에서는 좀 더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좀 긴 목표를 가지고 PR 목표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말씀, 네, 네, 저도 KAPR이고요. 네. 참도 하셨잖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책 홍보라는 게 이제 출발 자체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의 방법, 커뮤니케이션의 내용, 그리고 어떤 채널을 통해 나가는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전략 안에 사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디지털 약자라던가 아니면 다문화라던가 이런 소셜 관점에서의 그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툴을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사회의 그러니까 국가의 전략 혹은 국가의 관점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슈퍼K를 찾아라의 부분에서도 저도 이제 같은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일단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기대하고 촬영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건인데 너무 일회성으로 끝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만약에 이게 내년에도 혹은 내후년에도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방영될 예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저희 피아협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제도화하면서 뭐 작년에 수상작에서의 어떤 인사이트를 발굴해서 뭐 뭔가 제공한다거나, 그리고 19개 부처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뭔가 한번 정리하고 랩업하고 또 넥스트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다면 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해주셨는데, 아까 김장현 교수님이 미스 인포메이션, 성민정 교수님 됐다. 미스 인포메이션,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김장현 교수님이었어요?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디스인포메이션, 미스인포메이션이 정보를 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PR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스 PR, 디스 PR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캠페인할 때 보면 막 나오고 그래서 막 논란하고 서로 캠페인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기 나오지 정책 갖고 싸우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PR인들 교육시키고 정책 PR 잘해야 한다 뭐 그러는데 참 조금은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제가 어제 발제하고 토론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좀 비판적도 하고 정부의 문제점 이야기, 과거 이야기도 그러면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인간이 두 번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다. 네? 저는 한 34년 교수하면서 초기에 PR이 이렇게 돼야 한다 주장을 했는데 실제는 국정원부터 시절 초기 좀 잘했어요. 그러다가 자꾸 발전이 안 되니까 퇴직하고 나서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어제 그걸 확인한 순간 아이고 한 번 더 속상하네 하고 가면서 그래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게 다행이네 그러고 갔는데 오늘 그래도 김장현 교수님이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또 조 대표님이 또 이런 최 대표님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시고 우리 토론할 때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 할 때 좀 희망을 보고 조금은 뭐 속이 확한 결포스인가 뭐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지금 조그만 15분 남았는데 우리가 한 4시 정도 끝난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4분의 코멘트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 플로에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도 오셨는데 조은희 박사님 의견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저쪽 성 교수님부터 먼저 의견을 듣고 뭐든지 다 희망적인 우리 과거에 대한 문제점 제기하지 말고 희망 섞인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희망적인 거는 이제 어쨌든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견의 일치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예전하고는 국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거는 정권 이와 관계없이 어쨌든 또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자체가 또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단적인 예지만 제가 20년 전에 어느 부처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브로셔를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대상이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랬는데 굉장히 그 담당자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셔서 제가 얘기하고 되게 무안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다른 부처긴 했지만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똑같은 방법을 쓰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3단 접히는 이제 유행문을 만드셨는데 그때도 제가 근데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게 대상은 효선 5, 60대인 것 같은데 이거 보이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물론 개인의 퍼스널리티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유력하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러네요. 또 그 수용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달라진 게 저는 꼭 그 개인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쨌든 어떻게 하겠다, 왜 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방법의 차이까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리액션 자체에서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 수혜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수용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저희가 조금은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요즘은 그 뉴미디어 많이 활용하시려는 노력들을 하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의미 없는 쇼츠와 카드 뉴스를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는 그 20개의 인터뷰를 저희가 라인업 했습니다 해서는 많이 벗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요즘 젊은 공무원분들은 그래도 조금 다른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려는 노력의 그 에너지를 좀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는 조금 무슨 희망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감정인데 이제 성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얘기를 또 듣다 보니 최근에 이제 정책 홍보 뉴미디어 쪽으로 굉장히 이슈라이징, 관심, 흥미 약간 이런 쪽으로 또 너무 치우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관심이 없는 거에서 관심이 생기는 부분은 너무 좋지만 그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좀 공감대를 이끌어내서 중장기적인 어떤 관계 설정 측면에서 뉴미디어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러모로 너무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고 사실 오늘 발제를 듣고 또 토론을 했던 내용들보다 앞으로 이걸 또 어떻게 how to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이 더 숙제로 남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승호 대표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 좋은 말씀이셨는데 그 정책의 역할을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의 조정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면 저도 이제 좀 희망 섞인 거를 보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이 취지가 좋아 무조건 이 정책을 따라야 되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했다면 그래도 최근에는 비록 그것이 시간과 예산의 문제로 비록 형식적인 걸로 보이는 여지가 있더라도 그래도 가급적 그 과정의 정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 모습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그런 어떤 취지랄지 어떤 결과만 딱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PR의 전반적인 역할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의 정의를 획득하고 또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정부 부처의 정말 홍보 전문가분들이 곳곳에 좀 진출하셔서 또 활동을 하기를 또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제가 가르치는 클래스 중에 하나가 이제 위기 커뮤니케이션 클래스인데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제 입장에서 젊은 대학생들한테 위기 관리의 개념부터 준비사항, 그다음에 before, during, after 굉장히 많은데 자 열심히 강의하고 나중에 시험 보면은 막 실망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알아들은 것 같은데 심지어는 시험 문제 다 알려줬는데 답을 못 하거든요. 이 학생들이. 근데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롤플레이를 시킵니다. 너 기자라고 생각하고 너 준비해. 너는 대변인이니까 이렇게 준비해. 그리고 서로 이제 싸움도 붙이고 하면은 얘네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잘해요. 그걸 보면서 참여형 교육이 그렇게 효과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그 정부에 계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밤새서 일하고 정말 일주일에 52시간 하고 아무 관계없이 일합니다. 이분들은 주말에도 일하는데
그 일하는 게 그냥 열심히 해요. 그 열심히 해서 정말 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릴까,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점입니다. 거기에서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하거든요. 또는 그렇게 열심히 올라가다가 과장까지는 올라갔는데 국장, 뭐 차장, 실장 올라가면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또는 우리 부처까지는 그 올라갔는데 또 위에 올라가는 뭐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면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로 이 참여 시작 단계부터 참여 가능하게 하고 또 좀 역설적이지만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걸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 정부 비딩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심사도 들어가 봤는데 우리나라 정부 제안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요. 뭐 보도자료 1년에 몇 번, 그 다음에 뭐 무슨 예산 몇 번, 무슨 예산 몇 번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PR 전문가들의 창의성이나 큰 그림을 전혀 못 그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전문가들 데리고 뭐 언론 국내 주요 언론사 데리고 유럽 여행 3번, 예산 얼마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뭐 예를 들어 그 호주에서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떻게 하면 미련하게 안 죽을 수 있나 그 Dumb Way to Die라는 유명한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청소년의 작은 예방률을 줄이고 싶다. 목표 딱 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민간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거죠. 예산만 정해주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특집 기사 몇 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이게 전달이 된다면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결론은 버킹엄 그 옛날 광고에 그랬는데 결론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 갖추는 거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무리를 하자 보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민주공화정인데 우리가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헌법에 민주공화정을 넣은 나라입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임시정부 때입니다. 1919년 임시정부 때 민주공화정을 세계 최초로 넣습니다. 그게 우리가 뭐 크로멜, 영국 크로멜이 공화국을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그 헌법에 넣은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가 시스템상으로는 민주주의는 됐는데 공화정이 약해요. 그래서 공화정은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인데 마침 이번에 과정을 보니까 광화문에 크게 2개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이 있었고 한 그룹이 있었고 그 2 그룹이 자기들 의견을 내는 걸 보면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러한 분들을 존중하고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자기들의 의견들이 다 이 표지만 결국엔 그분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그분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정부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이 정책 PR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지만 실제 시작과 끝을 다 책임진 게 정책 PR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PR이 릴레이션스, 이 릴레이션스가 진화론의 환경을 만드는 진화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건 더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좋은 토론 이렇게 해주셨고 또 여기에 또 플로어에서 의견도 주시고 질문도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마무리를 제가 조금 소화해 먹듯이 오늘 가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감사 표시로 전체 같이 박수 한번 치면 어떻겠습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